스테이블 코인 전쟁은 화폐를 혁명시키는 혁명입니다. 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경학적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발행해야 된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국면에 너무 오랫동안 진입한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25년 연내 주가가 가장 낮았던 지점이 4월 3일에서 9일 사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26년, 27년 동안에는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이 물가 하방 압력인 거예요. 과잉 공급인 거예요. 인류사의 전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 인류사 역사상 사실은 전쟁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지나온 약 30년 동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전까지는 30년 동안 전쟁 없는 경제를 우리는 살아왔었는데 22년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과연 이 전쟁이 지속될까, 일주일 안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점령하기 위한 행보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러우 전쟁 더 격돌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팔 마찬가지죠. 프랑스나 각종 여러 주요국들의 분쟁이라든가 국내적인 분쟁 상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경학적으로 세계가 불안한 이런 양상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없었던 아주 옛날의 식민지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FTA를 체결한 나라입니다. 무관세로 수출입하자라는 약속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법과 약속을 무시한 자본주의 체계를 무시하는 자유무역 체제 자체를 없애는 자본주의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그런 약탈식 무역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동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대상국에 수출을 많이 넣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국 우방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로서 동맹국 권역으로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렇게 세계가 똘똘 뭉쳐지는 일종의 글로벌라이제이션, 한국어로는 세계화가 전개되다가 이제 세계화가 멈추고 세계가 파편화됩니다. 이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절화되고 파편화됩니다. 제가 AI에 부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구본을 200여 개 나라가 만들었었다면 그 지구본이 깨지는 듯한 느낌인 거죠. 세계가 파편화 분절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파편화 분절화되고 있는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 어떤 잣대로 일어나고 있느냐,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3년부터 이미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이 지경학적 분절화, 지오이코노미컬 프래그멘테이션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실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이미부터 세계 경제는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 자유무역보다는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자, 보호무역주의 중심으로 좀 재편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고 지금부터는 더군다나 GDP 대비 교역액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세계 경제가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는 전혀 다른 체제로 바뀌고 있다. 이것을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해낼 때 지정학이라는 잣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잣대로 한미 FTA를 체결한 나라가 갑자기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깎아줄게 미국에 더 투자해라 이런 방식으로 강압식 약탈식 이런 드라이브를 어떻게 겁니까? 지정학적이라는 지경학적이라는 이런 잣대로서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런 새로운 시대가 등장한 겁니다. 특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식민지 사회를 보면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주권을 빼앗죠. 노동력을 착취하죠. 자원을 강탈하죠. 과거 식민지 시대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보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잣대로 이렇게 지경학적으로 분절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전쟁과 트럼프 2.0 시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먼저 좀 강조하겠습니다. 최근에 OECD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4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세계 경제는 이런 성장 경로를 갖는다라고 전제했다가 한 6, 7개월이 지난 후에 전망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관세 전쟁의 여파가 세계 교역량을 수축시키고 교역량이 줄어드니까 세계 각국의 제조기업들의 가동률이 줄어요. 그게 원유 수요를 줄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세계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경학적 분절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경학적인 이유로 세계가 파편화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파편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쟁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불확실성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또 세계 각국은 불확실성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리는 거죠. 나토 회원국들이 같이 우리 GDP 대비 2%만큼의 국방비 지출을 하기로 약속해 있었다가 이제 10년 동안 5%로 끌어올리자 하는 약속을 했죠. 그러면 이 약속이 다 지켜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이 찾아오기 전 단계, 대략 한 2년 정도는 어떻게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끌어올릴지를 세계 각국은 로드맵을 짜서 제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제출한 로드맵 안에는 적어도 26년 예산, 27년 예산만큼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늘려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당연히 의회에서 혹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방비를 올려잡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겠죠. 우리나라도 26년 예산안이 나왔는데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예산안은 국방비 지출을 8.2% 증액하겠다. 올해의 국방비보다 내년의 국방비는 8.2% 증액한다. 올해 우리 한국 성장률이 0.8%예요. 근데 국방비를 이렇게 증액하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의 의견은 2035년까지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26년, 27년 동안에는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토나 미국 우방국들이 국방비를 끌어올리면 적대국들은 국방비를 줄일까요? 같이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진다. 이게 이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에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지경학적 분절화가 일어나는가? 앞에서는 지구본이 하나의 지구를 만들듯이 세계화가 진전되던 시대에서 파편화된다고 했는데 이 퍼즐이 파편화되어 흩어진 다음에 다시 몇몇 블록끼리 재결합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 재결합하는 행보를 다소 미국을 제외하고 행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대미 수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대미 수출을 줄이는 거예요. 뭐 줄이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다른 나라들아 내 철강 알루미늄 좀 사줘 헐값에 줄게 하면서 덤핑 가격으로 유럽에 팝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이 물가 하방 압력인 거예요. 과잉 공급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은 서로 연대를 강화합니다. 합종연횡이 일어나고 이합집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퍼즐이 하나의 지구본을 만들었다가 프래그멘테이션 흩어졌다가 미국을 제외하고 몇몇 블록끼리 하나의 합종연횡을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2025년까지 경제와 2026년부터 일어날 경제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그 한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점들을 이어보면 선이 된다. 그래서 2050년까지 같이 선을 이어보자라는 의도로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6년 경제를 분절점이라고 이 책에 이렇게 표현한 이유, 이 이유는 시간적 의미에서도 2000년대라는 이 100년이라는 시대에서 지나온 25년 동안은 소위 1쿼터가 지난 거예요. 새로운 쿼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온 쿼터 동안에 우리가 도입했었던 그 성장 공식 이제 버려야 된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어려운 그래프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평축이 장기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장기 경제 성장률. 지나온 역사 동안 1945년 이래로. 근데 이 수직축은 장기 무역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극단에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은 그만큼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화가 진전되던 시대에는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다. 좋은 공식이죠. 근데 이제 그 공식이 깨지는 겁니다. 세계가 파편화되고요. 특히 세계화가 진전될 때는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서 수출을 늘려서 그러면서 성장해 왔다. 그게 공식이었는데 이제 미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라 다른 그 밖의 수출 대상국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를 두 나라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수출 대상국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신시장을 개척해서 다른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를 다소 회복되는 국면일지 모르지만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경제를 25년 상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인 건 맞아요. 26년도 맞아요. 그런데 이 회복세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IMF는 tenuous resilienc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tenuous라는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끊어지지만 않으면 다소 회복세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지정학적 현상은 가장 극단적인 게 전쟁이잖아요. 그 지정학적 현상은 언제든지 이 회복 경로를 끊어놓을 수 있는 변수인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의 변수인 겁니다. 그런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경제는 이런 지정학적 불안, 불확실성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성장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리를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단 한 번도 경제 위기 온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썸네일이나 그 제목만 보시고 경제 위기 온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나온 제 활동 속에 단 한 번이라도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전망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온다고만 해왔죠.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어렵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고 팬데믹이 오기 전 단계에 세계 경제가 평년 한 3.78%씩 성장했었다면 아예 지금은 3%도 채 성장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나마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내년 조금 올라갈 것이다. 리질리언스 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마저도 어떤 지정학적 변수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복 여부도 담보할 수 없다.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께 같은 수준의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IMF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세계 모든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성장 둔화된다, 저성장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국제기구의 뷰입니다. 경제 위기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경험했었던 경제 위기가 이렇게 4번 있습니다. 지금은 그 경제 위기의 모습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예요. 오히려 경제 위기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저성장 고착화됐기 때문에 떨어질 낭떠러지도 없습니다. 이미 바닥인 거예요. 바닥에서 더 낮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요 저성장 고착화
그다음에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이 성장, 이 테뉴어스한 현상, 이러한 것들이 뭐 26년이든 27년이든 이렇게 몇 년간의 현상일까? 아니면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정말 뭐 한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길어진 현상일까? 어떻게 좀 볼 수 이 있을까요? 지경학적 불안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불안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류가 전쟁과 함께하는 역사가 다시 온 것이다. 오히려 이게 평범한 역사다. 전쟁과 함께하는 역사. 안타깝지만. 근데 다만 초반부에는 이게 낯선 거죠. 경험하지 않던 전쟁을 22년부터 전쟁을 맞닥뜨렸고 지금 그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미국과 친미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인도 경제에 유리한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인 거고, 사실상 생각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만에 하나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바로 레임덕입니다. 그럼 거의 실효 임기는 2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간 선거 이기면 뭐 4년 아니더라도 3년 반 정도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지면 뭐 정권 교체도 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모디 총리 입장에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트럼프와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관계를 갖는 게 유리한 걸까요? 지경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정학적인 일인 거예요. 지정학을 빼놓고는 예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채널에 뭐 오태민 교수님 오셔서 지정학적인 얘기 많이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지정학자도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는, 경제학자도 지정학을 공부해야 되는, 그래야 그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는 자본시장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25년 연내 주가가 가장 낮았던 지점이 4월 3일에서 9일 사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지점, 판넬 들고, 그리고 4월 9일부터 상호관세 발효될 거야 했던 그 지점, 그 지점까지 세계 모든 주가가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상, 근래 역사상 가장 저점을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지정학적인 일인 거잖아요.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도저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계 경제를 보실 때 지정학적인 결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작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25년을 전망한 전망서일 거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운당채방에서 이 부분도 소개했었지만 25년 경제를 보실 때 일부의 마지막이 뭡니까? 제목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림.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림인 거예요. 25년이. 그럴 거라고 작년에 전망한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는 왜 오는 거냐면 한 나라가 보호무역주의적인 액션을 취하면 다른 나라는 더 개방할까요? 똑같이 자기도 막아요. 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떨지 몰라. 우리도 표면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많은 국가들이, 또 기업들도 나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나름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에 따라서 적개심을 표출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는 것뿐이에요. 적개심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 하면서 나름대로의 상호 관세율이 아니더라도 관세율을 끌어올리거나 혹은 비관세 장벽을 끌어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공황이 왔었을 때도 대공황이 오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때도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였어요. 관세율을 끌어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교육이 줄면서 교육량이 줄어들고, 교육량이 갑자기 급감하면 기업들의 생산 가동이 줄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같이 대공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교육량이 줄고 세계 GDP 규모가 줄어들고 가동률이 줄고 이러면 원유 수요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세계 정말 극심한 어려운 경제 국면에 진입했었던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학적인 이런 현상들이 2026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의 의견은 2025년까지의 경과랑 좀 다른 결의 세계 경제가 26년부터 이제 다시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른 역사를 만드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정말 그동안의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시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데 진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하고 있는데 진심이 아닐 수가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1%라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25년 경제 성장률 0.8%, 그리고 26년 경제 성장률 1.5%, 1%대 성장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먼저 그래프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고 있는데 그 경제 전망이라는 단어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전망인 거죠. 26년 경제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1.5% 성장해도 그 성장률이 뭐 과히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0% 성장에 정말 처절하게 어려운 경제를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1.5% 성장을 기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죠? 그만큼 우리가 저성장에 지금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1.5% 성장이 전년 GDP 대비 증가율이니까 전년 GDP가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었거든요. 기저효과잖아요. 기저효과. 기저효과에 따른 1.5% 성장인데 기저효과가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1.5%밖에 성장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 시나리오를 제기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지정학적 변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낙관적으로, 조금은 비관적으로도 전망치가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기했습니다. 제 웅당 책방에 나와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당시 이맘때 2023년 경제 전망서를 소개하면서 2023년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전망하면서 제가 그 당시 제시했었던 성장률 전망치가 1.9%였습니다. 23년 전망치 보십시오. 이건 실적치죠. 1.9가 아니라 1.6입니다. 저도 비관적으로 전망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를 만났었거든요. 이렇게. 이건 세계 경제 성장률이지만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이 2023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 역성장했고, IMF 외환 위기 마이너스 5.1% 역성장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0.8% 제로 성장했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성장했고,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23년 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경기 침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 성장률은 경험해 보지 못한 성장률이다. 경기 침체로서는.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영상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제시했던 성장률이 1.9%였는데 그거보다도 낮은 성장률인 거예요. 그런데 이 1.6%도 경제위기 4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인데 올해 성장률은 또 0.8%라고요. 그리고 이 0.8%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성장률하고 같아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할 만한 어려운 경제입니다. 어려운 경제 맞지만 그걸 경제 위기라고 이름하면 안 된다. 제가 경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감기가 아니고 비염인데 감기를 가리켜서 비염이라고 하면 됩니까? 비염을 가리켜서 감기라고 하면 됩니까? 진단이 잘못 내려지면 처방이 잘못되거든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국면에 너무 오랫동안 진입한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201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3%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2%가 채 안 되는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됐고요. 저도 이제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제부총리님께서 제 채널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저랑
이렇게 막 토론식 대담을 했었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아달라. 올해 경기 회복, 내년 경기 회복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달라. 그냥 지금 경제랑 5년 후 경제를 상정했을 때 그냥 달라져 있는 경제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경기 진작을 고민하지 마시고 경제 성장을 고민해 달라. 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확장 재정을 편성하더라도 경기 진작으로 끝나고 정작 경제 성장 요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로는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량이 취업자예요. 2,800만 정도가 취업자입니다. 이 취업자를 둘로 쪼개면 임금 근로자, 월급쟁이, 임금 근로자가 있고 비임금 근로자, 소위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임금 근로자가 여러분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업이 줄어서 자영업자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창업은 계속 늘어요. 계속 창업은 느는데 창업도 느는데 폐업자가 더 느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특히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이미 지난 5년 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대거 은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상당 부분 자영업자의 형태로 지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러면서 그 동안 자영업 과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2010년대 중심으로 자영업 과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미 자영업이 포화 상태인데 한 골목에 가면 쉽게 말하면 커피숍이 5개예요. 2개 커피숍의 매출액이 합해서 1,000만 원이다. 그럼 3개 되면 1,500만 원으로 느나요? 4개 되면 2,000만 원으로 느나요? 5개 되면 2,500만 원으로 느냐고요. 커피숍이 몇 개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커피 판매량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자영업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과다 경쟁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빚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도저히 이 매출액 가지고는 빚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폐업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항상 이런 위기나 폐업이나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느냐?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예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왜 왔는가?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프랑스가 IMF 구제금융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가능성을 예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재정이 불안해서 프랑스 정부가 스스로 정부가 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거예요. 기업이 망하고 도산하고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빚을 변제할 수 없어요. 이것저것 다 내야 되잖아요. 임차료 내야죠. 인건비 내야죠. 원자재 값 내야 되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빚을 갚으려니 빚도 못 갚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작년에 2025년 전망을 하면서 제발 제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전망치가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대단히 속상하게도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5년 폐업자 수는 26년 초에 국세청에서 또 발표하겠지만 그 폐업자는 또 안타깝게도 110만에 이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폐업자 영업자 수가 왜 많아지고 있느냐? 주로 폐업자 영업자가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두가 가난해진다. 평균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평균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23, 24, 25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명목소득이에요. 근데 명목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목소득은 안 줄어요. 그냥 유지돼요. 근데 물가 상승세는 높은데 소득은 정체되어 있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겁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해 왔어요. 근데 더 암울한 것은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한 거예요. 근데 지금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서 연 5천만 원이던 사람이 0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은 통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걱정한 것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관세 전쟁, 앞에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약탈식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관세 깎아줄게, 미국에 투자해라. 그러면 이 대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그만큼 약속한 상황 하에서 국내 투자할 일이 있겠습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냥 제가 뭘 대단한 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기업의 신규 투자액 혹은 내년 생산액, 이거 다 미리 짭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휴대폰 수요 예측을 합니다. 일만큼 수요가 있겠지. 그럼 그만큼 수요 예측하에 공급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항공기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조달 완료하는데 3년 걸립니다. 다 수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하고 수요 예측하에 그것에 맞는 부품 공급, 뭐 수급, 그리고 계획, 인력 조달, 이걸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기업의 대미 투자액이 이만큼 있다면 한국 투자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걱정하는 것은 기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한국에서 관세 맞고 수출할까, 관세 피해서 현지 생산할까, 그걸 선택하는 여정인 거예요. 기업은 한국에서 돈 벌지 미국에서 돈 벌지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저는 웅달림 걱정 안 해요. 웅달림은 한국에서 유튜브 하나, 미국에서 유튜브 하나, 유럽에서 유튜브 하나 하면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걱정인 건 뭐냐면, 이게 다 떠나고 나면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 위축되고 수출이 위축되니까 가동률 줄고 하면 지역 경제, 공급망, 그 공급업체 다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설비 투자가 주니까 고용이 위축되죠. 그 인근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게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구조적으로는 지금 현재 50대, 주로 70년대생, 이들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경제는 고용 창출력이 없어요. 이들은 재취업을 원해요. 근데 마땅한 재취업 일자리가 없으니까 차선책으로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겁니다. 이걸 비자발적 창업이라고 합니다. 비자발적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집 주변에서 흔히 보던 업종으로 또 창업해요. 이미 과다 경쟁인데 과다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특히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그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떨어지고 가난해지고 하면 뭐부터 아끼려고 할까요? 보통 아낄 수 있는 것부터 아끼려고 하죠. 그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외식비 아끼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경제 연구하면서 이 소매 판매 지수가 감소하던 일을 팬데믹 때 마주하면서, 이건 진짜 엄청난 거다. 왜냐면 감소하는 건 어렵거든요. 증가세가 둔화될 뿐이지. 이건 엄청난 거다 했는데, 22년부터 23년, 24년, 그리고 올해까지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내수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소매 판매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자영업 경기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대리변수예요. 자영업자의 매출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다 쪼그라들면 외식비부터 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만나고 또 너무나 높은 금리를 만나면서 23년에 물가 상승세에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같은 대출 규모인데 이자액은 커지고 결국 나의 통장은 통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만 취업자 중에 임금 근로자 혹은 임금 근로자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임금 근로자 가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전체 총 매출액이 줄어들고 빚을 변제하기 어려울 만큼의 경제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이미 과다 경쟁인데 인구 구조적으로는 추가적인 창업 열풍은 더 일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원하지 않는 창업이에요. 근데 폐업을 거의 예고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단기간의 경기 진작이 아니라 경제 성장, 5년 후, 10년 후의 그 경제 성장을 그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체질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뭐 솔루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어쨌든 정부의 하는 역할은 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그걸 쓴다.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저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현상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9년부터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구에 월급, 아버지 월급이 500만 원 들어오는데 600만 원씩 지출을 하는 거예요. 매월. 그러면 그게 한두 달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특정 해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년, 3년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6년이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6년이 지속된 겁니다. 6년이 아니라 7년이 지속된 겁니다. 그리고 26년 예산 계획도 적자 재정인 겁니다. 계속 빚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적자 재정을 계속 펼치다 보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국민의 수준이 낮으면 정치 수준이 낮은 거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 다 익숙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예를 들어서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면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안 좋아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프랑스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했어요. 경기 부양하려고. 근데 결국 경제 성장은 못 이루고 경기 진작만 한 거예요. 근데 경기 진작은 마치 아이한테 계속 울지 마 초콜릿 줄게, 울지 마 초콜릿 줄게 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정작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훌륭한 교육을 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변화를 들여다보고 좋은 영양 음식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울지 마 지금 초콜릿 줄게 하는 그런 방식의 경기 진작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프랑스 재정이 부실한 상황에 놓였고,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긴축 재정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발한 겁니다. 확장 재정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근데 확장 재정이 필요할 땐 필요합니다. 경기가 그토록 어려운 국면에는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공감할 수 있어요. 네, 확장 재정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확장 재정이 우리 아버지 월급이 500만 원이다가 1000만 원으로 늘어서 7, 8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월급은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인데 7, 800만 원 쓰면 돼요? 기본적으로 안 돼. 그러면 미래 살림살이를 깎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인구 구조적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총 수입이 203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근데 세금 지출할 때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령자, 세금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많아지는 거고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느낌인 거예요. 가장 쉽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수지 이미 적자인데 그 적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폭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이 전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 현실감 있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장표 같아요. 국민연금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 고갈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공무원연금 이미 적자고 앞으로도 적자일 겁니다. 사학연금 내년에 적자 전환, 건강보험 내년에 적자 전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년에 적자 전환, 그리고 각각 47년, 33년, 30년에 고갈로 접어들 것이고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인데 적자 지속. 8가지 사회보험 중에 6가지 사회보험이 당장 적자거나 내년에 적자로 진입하거나 그리고 다 고갈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견하면서 확장 재정을 펼쳐야 될 땐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확장 재정도 조심스럽다.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혹은 적어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세출은 하겠지만
세출을 하지만 이게 선순환을 유도해서 새 입으로 이어지게 할 그럴 방향으로의 세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여러분께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우리 740조 가량의 예산을 지출하는데 그 어떤 예산을 지출하지만 그게 마치 씨앗이 되어서 결국 많은 가게나 기업들이 새 이익을 더 많이 제공해주는, 세금을 더 많이 내주는 그런 구조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의 세출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 이 R&D 예산을 공여하는 심의위원, 평가위원으로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가보면 어떤 거냐면 어떤 기업에게 이 AI R&D 예산 1억 원을 제공해 줄까? 그럼 여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상인데 근데 어떤 중소기업들은 이 예산으로 월급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만 진짜 멋있게 써요. 이거 R&D 예산 받으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걸로 계속 연명하는 소위 세금 사냥꾼, 예산 사냥꾼이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비 기업이죠. 그러면 예산 지출은 예산 지출로만 끝나고 세입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같은 R&D 예산도 어떤 기업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R&D들을 진행해 왔고 이만큼의 성과도 내왔고 여기서 이만큼의 지원만 있으면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싹을 보고 될성 싶은 기업, 사과나무가 될 만한 그런 기업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기업에게 R&D 예산 1억 원이 주어지면 동시에 우리는 5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할 겁니다. 그러면 6억 원의 R&D 예산이면 우리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인력 채용도 하고 그 기업이 상품화도 하고 서비스화도 하고 그리고 특허권도 많이 받고 하면서 건전하게 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생산을 유발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출이 돼야 된다. 세출이 세출로만 끝나면 안 된다. 굳이 쉽게 설명드린다면 자녀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용돈을 줘요. 근데 이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를 배신하고 떠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부모님 지금부터 내가 계속 부양해 드릴게요 하는 자식이 있듯이 결국 같은 용돈도 한 가정이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 지출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꼬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재정 지출할 영역도 중요하고 어떤 섹터에게 재정을 지출할 것이며 그 재정 지출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는 확장 재정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재정을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긴축 재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고려도 동시에 하면서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야 이게 단순히 경기 진작 효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도약시키는 용도로 써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제2의 제3의 삼성 현대자동차 있어야 됩니다. 유니콘 기업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방향으로의 예산 지출을 단행하고 그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고용 창출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경제를 뒤바꿔 놓을 핵심적인 그 변수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그 해를 설명하는 수식어를 앞에 붙이고 있지만 작년에는 피벗의 시대라고 했고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이 지경학적 현상에서 여러분은 빠져 있으시면 안 되겠다. 관여되어 있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이름하여 화폐혁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화폐혁명의 역사를 다 말씀드리면 이제 한 학기 화폐금융론이 되니까 짧게 화폐 역사 하나만 거론해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영국의 화폐가 생겨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금이 화폐처럼 쓰였었어요.
그래서 금을 세공해야 되잖아요. 금 세공업자에게 금 세공을 부탁해요. 그러면 금 세공을 맡겼죠. 그러면 나는 지금 금화와 백돈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심하고 갈 수 있어요? 이 세공업자를 다 믿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세공업자가 보증서를 써줘요. 당신은 지금 금 이만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요구할 시 즉각 이만큼의 금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금 보관증서를 써줘요. 그리고 그 금 보관증서에 신임이 두터워질수록 그 금 세공업자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금 보관증서가 정말 말 그대로 보증서처럼 쓰여집니다. 그 금 보관증서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게 골드스미스 노트라고 합니다. 이 골드스미스 노트를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나 여기 양떼 목장을 만났는데 이 양 200마리 사고 싶어요. 그 말을 갖고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나 골드스미스 노트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자, 나 금화 이만큼 있죠? 이걸로 거래하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골드스미스 노트 금 보관 증서가 계속 거래 용도로 쓰이면서 지금으로 치면 차용증 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혹은 채권 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돌고 돌면서 지금의 화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 보관 증서가 화폐가 되고 금 보관 증서를 발행하는 그 세공업자가 지금의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은행의 탄생, 화폐의 탄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요. 영국 파운드화를 보시면 이런 문구가 아직도 쓰여 있어요. 역사의 흔적이에요. 근데 지금 화폐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Promise to pay the bearer £5 on demand. 이게 금 보관 증서에 쓰여 있던 문구예요. 당신이 이것을 소지하고 있는 bearer, 이것을 소지하는 소지자, 이 금 보관 증서를 소지하는 소지자가 5파운드를 요구하는 즉시 나는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한다. 금 보관 증서의 의미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의 역사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화폐 동전과 같은 지금의 화폐로의 전환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전쟁은 화폐를 혁명시키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관심 있으시다가 또 우리 웅달책방 구독자분들이 비트코인에 관심 있으시죠? 비트코인 투자했고 이더리움 투자했고 나 이제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까? 이런 관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갖고 계신데 실망을 끼얹어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요. 자산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산인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화폐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자산이죠. 주식도 자산이죠. 비트코인도 자산입니다. 가상자산인 것뿐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유래됐냐면 이 디지털 자산으로 화폐처럼 쓰면 좋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이 있겠다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화폐를 쓰려고 보니까 어제 가격과 오늘 가격이 달라요. 제가 웅달님께 질문 드릴게요. 내일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몰라요. 내일 올라요. 저는 내일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사람끼리 이런 책을 사고 팔려고 하는데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화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화폐가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속성,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변동성이 있으면 화폐로 쓰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불안정하던 비트코인을 안정화하자, 안정적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탄생한 게 스테이블 코인과 CBDC예요. 근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하면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거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납니다. CB가 센트럴 뱅크니까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거.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체가 있겠죠. 그럼 발행하는 발행업체는 코인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나 코인 좀 발행해 주세요 하면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1코인을 줄 때마다 1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코인은 1달러인 거예요. 무조건 1코인은 1달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가 없이 똑같이 1달러를 추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은 이 코인 구매자가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로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쉽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삼성그룹이 있는데 삼성전기가 영구 자석을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현지 법인에 수출합니다. 그럼 수출할 때 어떻게 하죠? 국내 시중은행에 송금을 맡겨요. 그러면 국제지급결제은행들을 거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을 거쳐서 미국 삼성전자에 수출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송금이. 근데 1박 2일, 2박 3일 걸리죠. 그리고 각 기관들을 거칠 때마다 수수료를 뗍니다. 근데 야, 우리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자. 수수료도 면제받고 즉각 송금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룹 내 계열사끼리는 코인으로 하자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룹 내 계열사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파트너들, 공급사들, 우리도 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자가 가능해요. 왜? 서로 이득이니까. 그쵸?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기업들이 아니야, 우리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것저것 거래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자. 이게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확산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개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유럽에 갈 때 4개의 통화를 준비해야 돼, 적어도. 보통 예를 들어서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갖고 있으면 환전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잔돈을 다시 환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유리하죠. 뭐 그 밖에 뭐 상속 증여세 없이 상속 증여하자 하는 이런 세금 탈세라든가 마약 거래할 때 흔적을 남기지 말자, 마약 밀매라든가 이런 용도로도 활용성이 있다, 부정적 활용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코인 구매자로서의 니즈는 있어요. 그러면 그 니즈가 있으니까 코인 발행해 주세요, 현금 줄게. 가능하죠.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코인 구매자도 윈이에요. 그러면 코인 발행업자는 뭐가 좋은가? 받은 현금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그곳의 일부를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예를 들어 4%다. 그럼 현금만 많이 받으면 고스란히 4%의 수익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코인 발행업체도 비즈니스 구조가 이겁니다. 지금의 은행하고 뭐가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저축금리 주고 저축받아요. 그리고 대출을 해줘요. 6%로 대출해주죠. 4%포인트의 차이값이 있죠. 그게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은행과 미래의 코인 발행업체가 다른 게 없어요. 미래의 화폐 혁명인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국채 매도자,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는 뭐가 좋을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려는데 국채 매입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미 국채를 많이 매입해 주겠네. 숨통이 트이죠.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각축전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2021년 경제전망서에 했었거든요. 그럼 2020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동안 계속 관심을 받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진심인가,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지경학적인 요소입니다. 지경학적 분절화, 앞에서 제가 쭉 1편,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경학적 분절화의 양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진심인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는 어쨌든 중간선거를 이겨야 돼요. 26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그게 자기의 최종 과제입니다. 중간선거 지면 바로 레임덕 찾아오는 거예요. 영향력 완전히 실추됩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감옥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권을 유지시키고 싶고 중간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오로지 중간선거 이기는 데 초점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유리해요? 긴축 재정이 유리해요? 확장 재정이 유리해요.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돈 나눠주면 이기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확장 재정을 하기 위한 여건은 마련했습니다. 그게 OBBBA법이에요. OBBBA법은 감세 정책인 거고, 또 하나는 부채 한도를 증액한 겁니다. 부채 한도를 증액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개인의 경우에는 마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5억짜리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하면 되죠. 자, 여기부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하자니 이자가 너무 비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만성 재정 적자예요. 특히 20년, 21년에 재정을 늘렸죠. 팬데믹 때. 그랬는데 재밌게도 그때는 이자 지출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보세요. 줄죠. 근데 그 이후 22년부터 급격히 순 이자 지출이 늘죠. 이게 왜 그럴까요?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22, 23년 동안 엄청나게 금리 인상하면서 같은 쉽게 말하면 대출액인데 이자 지출액은 엄청나게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증가해서 지금 이미 방위비 지출액보다 이자 지출액이 많아졌어요. 미국 정부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부터 뭐라고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 금리 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 이자 지출도 걱정이에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국채를 발행할 여건은 되어 있는데 국채를 발행하자니 국채 매입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미국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계속 훼손시키니까 역시 연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요. 근데 연준이 뭐 하는 기관이에요?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미 국채 매수세가 약해졌습니다. 특히 지경학적으로는 중국이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었다가 이미 2위국으로 떨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도 중국은 미 국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 국채를 매도하고 금을 사고 있어요. 일부는 미 국채를 계속 매도하면서 러시아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전비를 지원해 주는 거 쉽게 말하면 러시아한테. 지경학적인 분절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내몰고 있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걱정이죠.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확장 재정하고 중간 선거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자니 OBBA법까지는 통과시켰지만 국채를 발행하자니 국채 매입처가 충분하지 않아 국채 매입처를 확보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주는 우리 편이 생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서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의 의견은 어쩌면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도 힘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은행들이 안 되겠다. 은행을 패싱하기 시작하네. 이거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거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설명을 드리면 세계 은행 중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이 있어요. BIS라는 국제 기구에서 이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글로벌리 그래서 GSIB라고 합니다. 이 은행들 40대 은행들을 선정하는데 이 GSIB의 약 30개가 미국 은행이에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IB 여러분 아시는 JP 모건, 뭐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IB들이 우리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하자, 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자 하고 나서고 있는데 뭐 저의 의견은 은행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소식이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네. 기대가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는데 저의 의견은 지금 26년은 전쟁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전쟁.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전쟁. 전쟁 중에 있다가 결국은 은행 스테이블 코인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럴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테더가 되든 서클이 되든 GSIB 은행들이 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코인 발행만 많이 해주면 돼요. 그만큼 미 국채 매입을 많이 해줘요. 적어도 언제까지? 중간 선거까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중간 선거까지는 굉장히 강한 각축전을 벌일 것이고 각축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통화패권 전쟁이에요.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 비중을 계속 늘려왔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14% 정도까지 와 있겠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제가 위안화가 글로벌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지위를 뺏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거 안 되겠네? 이 싹을 잘라놓긴 해야겠네?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과 동시에 세계 최대 수출 국가가 중국이에요.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또 세계 최대 자원 수출국으로서 이미 수출 통제 정책을 채택했거든요. 2020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에서도 이미 히토류 공급 차단이라는 대책을 카드로 썼었죠. 바로 그건데 수출 허가서에 우리 히토류 좀 주세요. 그러면 허가서를 써야 돼요. 그럼 허가서에 이런 용도로 쓸 거예요. 혹여나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탱크에 들어가는 소재로 쓰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을 사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출 허가서를 받는데 조금씩 위안화로 결제하라. 이 수출액의 5%라도 위안화로 결제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더군다나 여러분 러우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했죠. 그럼 미국이 구축한 서방 강국이 구축한 스위프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혹은 미국 우방국들끼리 갖춰놓은 스위프트망의 세 개가 국제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만의 스위프트망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중국식 스위프트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제하는 국가들과 이 스위프트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식 스위프트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데 벌써 30여 개 나라가 넘게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이미 2020년부터 CBDC로 승부를 보고 있죠. 제가 이 자료가 2021년 경제전망서에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중국 인민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CBDC로 통용하고 공무원 월급도 CBDC로 주고 그 CBDC로 지하철 요금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합니다. 근데 세계 주요국들한테 CBDC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미 CBDC로 중국으로부터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윅 주목하셨었죠, 웅달님. 크립토 윅 기간 동안 3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3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안티 CBDC. 안티 CBDC를 발동시킨 게 바로 그겁니다. 중국 CBDC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아, 중국 CBDC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안화의 패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과거에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배경이 페트로달러잖아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서 중동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내가 이렇게 많이 수입하고 있으니까 모든 원유 결제는 달러로 해라 라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유 순수출국이에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 위안이라는 시대가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을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통화 패권 전쟁에서 지금부터 뭔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고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의 한 가지 또 다른 의견. 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이번 책에다가 강조를 했냐면 관세 전쟁 이후에 2025년의 카드는 미국의 투자를 약속받는 방식으로 억압을 했죠. 근데 2026년 정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급해집니다. 뭘?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 많은 주요 기업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관세 깎아줄게 라는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의 과정에서도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해 줄 경우 관세율 깎아줄게. 왜냐하면 관세율 깎아주는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이 결국 미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야 국채 발행을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그걸 굉장히 원할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 신흥국들이 통화 잠식을 당하고 있어요. 자국 통화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편리하고 유용하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신흥국 중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너무 심각한 나라들, 가장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나라들은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오늘은 빵을 100덩이 살 수 있었는데 내일 되면 빵 80덩어리로 줄어요. 자국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 그래서 월급 받자마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산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 보급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일부 원하는 사람들을 순서로 임금의 형태로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역시 환전 수수료 줄이고 은행을 패싱할 수 있다. 그런 과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요국들의 통화를 잠식하고 있다. 신흥국 돈을 삼키는 거예요. 통화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의 통화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지경학적 욕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잠식을 당한다면 우리 국민이 모두 달러를 쓰고 있는 개념이 돼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 적정한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해도 작동하지 않아요. 반대로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해요. 근데 미국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금리가 4.5%고 우리 한국 운용하고 있는 금리가 2.5%니까 각자 자국의 적정한 금리를 결정하는 건데 이제 미국 금리대로 우리 경제가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달러를 이용한다면 마치 유로존 국가들이 하나의 통화를 이용하고 있죠. 유로화. 대신 유로존의 금리 결정을 하는 ECB가 있죠.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가 있죠. 그건 맞아요. 근데 모두가 달러를 쓰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낼 수 없고 연준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성인 거죠. 그런 것처럼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가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지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 GDP 규모를 추산해 보면 소비가 60%를 차지해요. 민간 소비가. 정부 지출이 5%, 기업과 공공부문의 신규 투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한 2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내수입니다. 나머지가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쩌면 대외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내 거래만큼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점령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는 준비되어 있는 국가가 통화 잠식의 정도나 속도를 훨씬 확보할 수 있고 늦출 수 있다. 그리고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나름의 선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나름의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건 조선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름의 그래 그럼 이거 해줄게 관세율 더 낮춰줘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화폐를 갖고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라도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지경학적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발행해야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세계 주요국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국채가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트럼프는 진심이겠네요. 정말 진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죽하면 2021년 전망에 그것을 각축전이라고 표현해. 그때도 각축전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일까를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죠? 하나는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그리고 기축통화 패권 전쟁으로서의 수단.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그러면은 그 월가에 있는 대형 은행들도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만큼?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면 패싱 당한다는 굉장한 우려감입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 은행 거래를 줄이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은행이 패싱 당할 것이다.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큰 그 방향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도 보는 건가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네. 예. 일단 그 방향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혹은 뭐 화석 연료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듯이 기본적으로 이 로보타이제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듯이 통화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에서 지폐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는 화폐 혁명의 경과는 일어날 것이다. 다만 어떤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이용하게 될 것인지 그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것인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테더를 이용할 것인지 서클을 이용할 것인지 뭐 GSIB 은행들의 공동 화폐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모두 같이 동시에 이용할 것인지 하나의 단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립될 것인지 여러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윈인 거예요. 코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윈, 발행하는 발행자도 윈,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도 윈. 모두가 윈인데 이걸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윈인 것은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예측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GSIB 그 은행들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해서 공동화폐를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하면 네. 그 시장이 커지면 이제 테더나 서클이 조금 시장이 잠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셨는데 네. 이게 코닥이 있었던 것처럼 네. 코닥이 없어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생긴 것처럼 네. 테더나 서클 또는 또 다른 제3자의 그런 코인이 이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완전 전장판이 되는 거예요. 전쟁판이 되죠. 아. 지금 벌써 수십여 개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등장했고요. 그 중에 이제 1, 2위가 바로 테더와 서클인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업체가 또 등장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AUM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전체 총 외환 거래액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그 중에 일부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래액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다 은행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JP 모건 혼자서, 시티뱅크 혼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혼자서, 웰스파고 혼자서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통용하겠다가 아니라 GSIB가 하나의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 지니어스 액트의 기준을 지킵니다. 1달러는 1코인이다라는 걸 지키면서 다른 유인책을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기업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우리 대출 금리 좀 떨어뜨려 줄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이용하니까 장점이 있지만 금리도 떨어지고 또 다른 자금 공여도 해준다니까 또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인책이 같이 마련된다면 아무래도 더 매력적이겠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책을 구매하실 때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해요. 그러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지금 도서정가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온라인 유통 소매 점포는 똑같이 10% 할인만 있습니다. 가격의 차등을 줄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제가 도서 가격 정가제 정립할 때 경제성 분석했었던 2012-13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PM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모든 온라인 업체가 똑같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똑같이 10%로 가격 할인은 해주겠지만 여기에 나 커피 쿠폰 하나 얹어서 줄게요. 그러면 여기로 다 쏠리겠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GSIB가 변별력 있게 뭔가의 베너핏을 주면서 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헤게모니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준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GSIB입니다. 연준은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나 소유권은 민간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 구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게 자금 공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더 우월한 우위 뭐 이런 것을 영향력을 준다면 충분히 이쪽으로 통용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도 그 싸움을 준비는 해야 된다. 아무 준비를 안 하면 그냥 우리 통화를 삼키는 거죠. 원화를 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상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고 물론 우리 정부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당탕탕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준비를 당연히 합법화하고 중앙은행과 국내 민간은행들이 역시 합작법인의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몇몇 기업들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공존할 것인지 결국은 하나의 독점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아마도 2026년 이맘때 2027년 경제 전망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 어떤 미래도 예단할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